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오늘도 핫한 이슈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이제 초대 손님으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우리 김인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뭐 워낙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네. 요즘 제가 잘 나갑니다. 손을 안 불러주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워낙 우리 김인만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촌철살인하는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애청자들의 그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김인만 소장님을 모시고 돈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해서 40조 가지고서 재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재미. 주택 거래가 한 9만 호 가까운 신규 주택 거래가 생겼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양책으로 좀 먹혔다 생각한 것 같은데요. 네. 2024년에는 또 신생아로 아기를 낳으면 집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지 집을 받습니까? 저도 애를 낳으면 되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자녀만 출산하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출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연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네.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네. 이하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자산 기준도 있죠. 네. 자산 기준, 소득 기준에서 아마 대표님은 안 되실 것 같고 대표님 같은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대출은 자녀만 출산하면 저리 근데 대출. 그게 좀 기간이 있지 않나요? 5년입니다. 특례 기간은 5년 적용이 되거든요. 5년. 아니, 아기를 낳는 기간이 2년. 2년. 네. 그러니까 2023년부터 출산하신 분들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쯤은 그러니까 2년이니까 되죠. 하시려고요? 아니, 그러면 이 효과가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조금 그렇죠. 떨어지죠. 아무래도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이게 기본적인 요건은 비슷한데요. 9억 이하 주택을 사면 5억 원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데 자녀를 출산해야 되니까 사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또 안 되고 출산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원 또 27조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이 40조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는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이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첫날에 서부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특례보금자리는 못하지만 조금은 효과 있을 것이다. 저는 하락을 막는 데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게 큰 폭의 반등이라든지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내려가는 집값을 좀 막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주택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택 가격의 하락을 방지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주택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주지 조금은 증가하겠죠. 조금은.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는 한시적이다? 아니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 사람들은 아마 기다렸던 분들이 들어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800건 정도 됩니다. 작년 1월 거래량이 1,400건 정도였고요. 7, 8월에 3,800건까지 특례보금자리 물론 영향도 큽니다. 늘어났다가 추석 지나고 사실은 한풀 꺾였거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죠.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작년 초 1분기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살 만한 마음이 있는데 반등한 가격, 고점 대비 90% 넘어가는 가격은 사실 좀 부담스럽죠. 아무리 특례보금자리를 사실 연장을 해줬어도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조정된 지역에 9억 이하, 전용 85 이하는 일부는 좀 살 수는 있겠으나 거래량 제 생각에는 아마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2월, 3월 거래량은 2,000건 이상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요. 제가 아까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이 이자율이라는 게 이제 5년 동안 적용된다는 얘기고. 저리 대출, 저리 이자. 저리 이자.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이제 시중금리로 가야 된다는. 8,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시중금리 적용되고요. 8,500만 원 이하는 한 0.5% 정도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동안에 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안 갚게 되고 못 갚는 어떤 구조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 조삼모사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5년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더 출산하게 되면 또 연장이 됩니다. 0.2% 금리도 내려주고요. 기간 또 5년. 세 자녀를 출산하면 15년까지 최장 특례 기간이 연장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더 출산하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자녀를 낳는다는 문제가 네. 단순하게 지부에 쉽게 얘기해서 값싼 이자를 준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아기를 더 낳고 하는 이 구조가 한국 사회에서 이게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요? 신생아론 때문에 계획이 없던 분들이 자녀를 출산하진 않고요. 예.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3년 후에 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좀 당겨서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아예 그냥 딩크적으로 그냥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은 이 정도 대출금리 가지고는 사실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금리는 어떤 시장에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는 있겠으나 네. 한편에서는 은행에서는 주담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고요. 예. 우리 같이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신혼부부나 이렇게 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무런 대상이 안 되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건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는데 출산율이 심각하고 약간 경기 집값 하락을 좀 막는 효과 때문에 이런 특별 대출이 나온 거지 전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내려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이 주택 부양 정책이라고 아니면 주택 정책이라고 또 단언하기도 좀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부양시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양보다는 하락을 좀 막아주는 정도, 역할 정도고 기본적인 건 출산율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출산 대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락을 좀 낮춰주는 정도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올해는 그 주택 가격이 옆으로 가나요? 횡보로? 제가 볼 때는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정책적인 변수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총선 전이라도 뭐 GTX 같은 지역 개발 호재들은 나오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 3구, 용산구라든지 이런 규제 지역을 풀어서 혹시라도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수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금리.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상과 다르게 우리는 하반기 정도 한 차례 정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예상과 다르게 상반기에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그러면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반등 폭이 조금 커질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올해가 지나도록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인상이 된다 이러면 완전 패닉이 오죠.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가정이 없다면 저는 올해는 그냥 약보합세 정도. 아마 매수자들은 조금 떨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한 발을 빼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급매로 팔기는 싫거든요. 금리 내려갈 것 같아서 기다리는데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면 또 호가를 좀 내려야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살짝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요 정도 호가 좀 내려가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정도지 올해 뭐 큰 폭의 반등이나 또 큰 폭의 하락까지는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저 30% 이상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 소장님은 이제 약보합 정도, 그럼 그렇죠. 한 10% 내외? 2024년에 30%가 떨어지려면 이게 멘붕 패닉이 와야 되거든요. 패닉이 온다면 만약에 금리가 한국은행이 0.5 정도 올렸다 그러면 또 한 번 2차 하락이 올 수는 있는데 한국은행이 아마 그렇게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에 좀 어려울 거다. 우리가 2022년부터 조정이 됐거든요. 2022년 말에 1차 하락이 있었잖아요.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2009년에 1차 하락 한 번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2년도에 다시 2차 하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년이나 1년 반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2차 하락이 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짧다. 집주인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저렴하게 손해보면서 안 팔고 싶은 거고 매수자들은 최대한 저렴한 걸 사고 싶은데 이런 줄다리기 게임이 6개월, 1년 만에 저는 쉽게 승부가 결정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그러면 실수요자는 집을 언제 사요? 실수요자요? 실수요자의 전제 조건은요. 표현을 해야 되나 무주택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두 개 다죠. 실수요자들은 1주택자들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자금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절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불안한 마음에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절대 반대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은 생기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금력은 되고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돈을 좀 지원해 줍니다. 사.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사서 살다 보면 오르더라고. 그냥 사. 그런 분들은 사셔야죠. 왜? 좀 기다리는 게, 한 3년 정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3년 후에 아버지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전제 조건은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20, 30% 조정된 매물. 지금도 서울에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매물 위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서초구 강남구는 사실 크게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초구 강남구나 조정되지 않은 매물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포제스 한강처럼 전용 84가 광장동에 43억이 나왔는데 경쟁률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걸 투자 가치로 접근했을까요? 그냥 한강 보면서 플렉스 하고 싶은 분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조정된 매물인데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내 집만에 하셔도 좋겠다. 그럼 이제 소장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제 신생아론에 의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집값이 하락하거나 이제 거래량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좀 할 것이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중기적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약한 우하향 이렇게 해석하면 미약한 되겠습니까? 우향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저는 한 번은 2차 하락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좀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터널이 지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본다면 아마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 한 2차 하락 정도? 2차 하락이란 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진 데서 추가로 또 더 떨어져서 고점 대비 뭐 반토막 40%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는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떨어지면 2차 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이제 국면을 좀 바꿔서 다른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네. 뜬금없이 GTX가 나왔단 말입니다. 뜬금이 없다고요? 예. 우리 예상했잖아요. 예상은 했는데 네. 이거를 뭐 ABC 노선을 뭐 이렇게 현실화시켜서 뭐 빨리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도 DEF인가요? 여기까지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철도망 기간건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 총선을 앞두고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총선용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일부에서는 실현 가능성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요? 예. 시간이 걸리지 하긴 하겠죠. 물론 이제 어떻게 하긴 전혀 하겠지만 아직 A 노선도 완공이 안 됐잖아요. A 노선은 이제 올해 완공이 되고 ABC 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136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지도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도 지금 이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죠. 계획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2035년 지금 뭐 계획이라고 DF 노선하고 A, B, C 연장 노선은 2035년 계획인데요. 계획이란 건 언제든지 변경 가능성을 내포하니까 2040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책임질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저기 원희룡 장관이 있을 때 실거주행 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지금 뭐 연장안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라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거를 발표하면 일부 언론에서 이거 호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호재가 될까요? 장기적으로 그 지역은 호재가 될 수는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춘천으로 연장해 준다잖아요. GTX-B를. GTX-C는 천안까지. 물론 2035년 계획이니까 2040년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추진을 한다는 얘기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뒤집으리라고. 근데 이게 민자 운영 방식이잖아요. 네. 공공기금을 들여서 이제 민자 운영을 하면 되는데 민자가 자금을 투입해 갖고서 한다라는 건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용 금액이? 네. 지금 GTX-A 같은 경우도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왕복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한 달 하면 한 3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또 할인 카드 같은 것이 나오고요. 우리도 세금 좀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왕 돈 쓰는 거는 기간망에 좀 우리 예산을 좀 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기간은 충분히 연장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예타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노선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발표를 보고 빨리 투자해야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발표되고 착공,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오르고 완공될 때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착공 들어갈 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제가 게 좋을 이제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 말씀에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SOC 산업, 네. SOC 산업은 지속돼야 되겠죠. 그럼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예산 낭비적인 어떤 모습도 지워버리는 상황에서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한 38개인가요? 33개 지하철 노선이 민자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이나 어떤 개선이나 환경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돈이 없다는 거. 요금도 비싸고. 예. 근데 우리 GTX 지금 노선을 이거를 개발하면서 지금 상당 부분을 기존의 전철 라인이라든지 철도망을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많아요. 맞습니다. 원래 GTX는 대심도로 내려가는 건데. 원래 계획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경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또 우리가 오늘 준비를 해야겠죠. 신생활론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다 썼는데요. 다음에 GTX 소장님 한번 다시 더 한번 해갖고 GTX 마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김윤만 소장님 모시고 신생활론하고 GT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